자,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제강점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큰 시기로 이제 일제 식민통치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1기로서 무단통치 시기고요. 그 다음에 2기로서 문화통치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은 민족말살통치 시기 이렇게 있는데 무단통치는 1910년대 3.1운동 이전이죠. 이후에는 문화통치기, 그다음 민족말산 통치기 이렇게 있는데 무단통치니 문화정치니 뭐 이런 말들은 다 일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예, 이 내용. 그래서 이제 무단통치기 때는 이제 경제수탈 정책으로서 토지조사 사업이나 해사령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정치기 때는 이제 산미정식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는 이때 병창 기지화 정책, 남면 분양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로 넘어가죠. 자, 무단 통치 정치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식민지 통치 중추 기관이 조선총독부죠.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정무총관과 경무총감이 있고, 정무총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일반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경무총감은 이제 그 군대 항번 관련된 항번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제는 조선 통치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했어요. 근데 조선은 일본 법령에 의하지 않고요. 일본 본령에 의하지 않고 칙령이나 제령 같은 총독과 청왕과 총독의 명령으로 통치했다. 그래서 청왕이 내렸던 이제 칙령, 제령은 이제 행정부 총독이 내렸던 거예요. 총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은 일본 법령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칙령이나 제령을 통해서 통치를 했는데, 반면에 조선에 거주하는 그 일본인들은 일본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요. 그래서 조선에 이제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일본법이 아니라 이런 칙령이나 제령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요. 일본의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 이원적인 법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운영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법을 제외하고 뭐 태형령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실제 그 일본법들을 그대로 이식해 갖고 쓰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민사령이라든지 민법이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치안유지법이나 그 내용들 보면 일본법을 거의 90% 뺏겼다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원적인 법 체제로 운영이 됐다. 예.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을 볼게요. 그 조선 총독부 기구 중에 여러 간직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조선 총독이죠. 이 조선 총독은 이거 왜 또 안 돼? 잠깐만요. 조선 총독은 일본의 현역 육해군 대장 중에 임명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관 통치를 이제 무관을 거의 파견했죠. 장군들을 파견했으니까 문관들을 임명하지 않고 무관들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일본 왕의 직속이 됐어. 그리고 일본 의회와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그 다음에 조선의 주둔한 일본 군대 지휘권까지 얻어요. 네. 절대 권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해군과 육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고 일본 군부의 조정을 받으면서 강력한 무단 통치를 했다. 대개 보면 이제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육군 대장들이 많아요. 해군 계통의 사람들은 사이토 총독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 육군에서 주로 임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이 필요할 때는 독재적 발행하는 명령을 제정이라고 이름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정이라는 이게 총독부 영으로 해갖고 행정명령이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정식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 아는 행정부령 같은 거 있죠. 행정부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나 그 대통령령이나 뭐 교육부령 이런 것은 그 영에 의한 통치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령에 의한 통치했다.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것에 통치했다. 좀 한 단계 낮게 본 거죠.
그리고 종전에 이제 이왕직 및 조선 귀족에 대한 특별한 권한도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이 이제 이왕직으로 격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같은 것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인자가 누구냐면 정무총감이에요. 정무총감은 조선 총독 밑에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정치나 뭐 행정 관련된 업무를 총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정무총감 안에 이제 뭐냐면 5개 부가 있어요.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산공부, 사법부 이런 게 있죠.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고 정무총감 예하에 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일제의 어떤 통치의 어떤 중요 역할을 했다.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무총감인데 경무총감은 치안을 담당했어요. 예. 경찰 업무 치안 담당. 그 다음 주둔 형병 상황관을 겸임하고요. 실권은 경무총감보다 많았다. 이게 3인자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정무총감보다. 이 3인자지만 실제는 넘버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서열상은 4번째지만 실제는 넘버 2였고요. 요 경무총감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11년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을 보는데 중추원은 한국인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총독 자문기구야. 3.1운동 때는 까지는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고요. 그 일제가 이제 7.18 우대하고 저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제한 목적으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한국과 일본의 협의기구, 네, 협의기구가 보시면 돼요. 네, 친목기구.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친일파들은 이제 친일파도 있고 종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했고 주도의 참의, 고문 이런 벗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뭐냐면 그 높은 간직에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목상 높은 간직이기 때문에 보통 중천 찬이나 고문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좀 나은 데 인정받았어. 그 당시 조선 내에서.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실제 역할은 이제 대한제국기의 항족과 고관대 예우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에 불과했고 3.1운동까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문사항도 한국인의 운명과 관계없는 간섭조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추원 의장은 1번 그 당시 1번 이제 뭐냐면 총독이었죠.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운영했던 중추원들 그 소집을 내용 보면 3.1운동 때 좀 몇 번 소집했는데 이전까지 이후에는 그 반환권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예. 딱 한 번 반환하고 딱 그러면 거기가 끝나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당시 총독이 해산하는 것도 해산하고 예. 이게 중추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의 형병 경찰을 시주했죠. 그러니까 형병이라는 것은 군대에 있는 이제 경찰이잖아요. 군대는 독자적인 사법권과 경찰권을 갖고 있죠. 근데 군대에 있는 형병이 일반 경찰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걸 합쳐서 형병 경찰이라고. 형병이 일반 경찰 역할까지 했다. 그 일제는 형병 경찰제를 시행하여 현역군인 형병 사령관을 중앙의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무총감을 임명하고요. 전국, 전국 곳곳에 형병 분대와 파출소, 경찰서, 주재소를 두어서 한국인들 감시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병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치안과 식민지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그때 상당히 많은 이제 업무를 부여받아요. 네. 그래갖고 거기 보면 그 범죄 직결 처분권에 따라서 그 재판 없이 구류나 무고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조선 태형령을 내릴 수 있고 자, 의병 토벌, 첩보 수집, 보건 업무 등등 이렇게 있는데 보건 업무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씻지 않고 저녁병이 도니까 그 잘 씻게 하고 그다음 예방 접종하고 등등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망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때 이제 일본의 이제 통치 때문에 한국인들의 사망률이 낮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어요. 그거 외에도 여긴 없지만 일본어 보급이라든지 여기 있네요 밑에 민사쟁의 조조권이라든지 일본어 보급, 농사개장, 도로고속 개소 같은 민중생활 전반에 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헌병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거는 일본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최소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최대 효과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래 갖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사법 시스템 같은 걸 이제 도입을 할 때 근대적 사법 시스템을 도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했죠. 좀 약간 왜곡된 방향에 입각해서 한 건데 요 원칙에 대해서 최소 비용에 따라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근대적 사법 시스템 보면 그 재판하고 수사하고 기소가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재판은 주로 이제 재판관이 하고 기소는 그 검사가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죠. 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재판관이나 그다음 검사, 판사, 검사. 판사, 검사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판사, 검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200명 넘나 둘이 합쳐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누가 하냐? 판검사 역할을 경찰이 했어요. 예. 그 경찰이 뭐냐면 검사 역할을 하고 판사 역할도 했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범죄들, 물론 중요한 범죄들은 이제 검사와 판사가 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경범죄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해서 판사도 검사도 하고 지가 기소하고 판결 내리고 판결은 범죄 특별처벌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처분까지 했어. 구류하는지 벌금도 내리고 심지어 태형도 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집행기관 역할까지 또 했다. 집행기관. 그래서 직결 처분하죠. 직결 내 범죄 직결 처분 따라서 직결도 하고 그다음 태형에 따라서 태형도 가고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헌병 경찰 위에도 그 뒤에 1920년대도 마찬가지 이 시스템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경찰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경찰이 너무 힘이 강한 걸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권 외에도 우리나라는 그 수사권까지 갖게 돼요. 지금도 해갖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기소권을 분리시킨다 뭐 해갖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경찰이 막강심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조선주둔군을 둬서 두개사단 병력을 뒀다. 그다음 무단 통치기 실상을 보면요. 식민지를 해체시켰죠. 예. 식민지 해체는 저번에 설명했죠. 백오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원래 백오인 사건은 이제 그 안명곤이라는 사람이 그다음 안악 지역, 항해도 안악 지역에서 그다음에 사관학교, 만주 지역의 사관학교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군작을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근데 일본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뻥트렸냐면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이렇게 뭐냐면 부풀린 거야 사건을. 그래서 대다우치 암살 사건으로 이제 부풀려갖고 그때 그 관련자 160명을 체포를 했죠. 그 중에 105명이 뭐냐면 기소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어갔는데 그래서 105명이 기소당했다 해서 이걸 105인 사건이 나가죠. 그때 이제 105인 사건 때 이제 기소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어떤 계통의 사람들이 많냐면 그 신민회나 기독교 계열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특히 이제 한경도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세대 신민회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요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 탄압 사건으로 또 유명하지만 기독교 탄압 사건으로 또 유명해. 이 사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일반 관리나 학교 교원까지 이렇게 이제 제복 입고 칼을 차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1910년대에 있었거든요. 1920년대 이제 없어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칼을 찼는데 칼을 왜 찼냐? 그 당시에 일본인들은 일본 관리나 군인들은 다 칼 차고 다녔어요.
무슨 사무라이 정신들을 이어받는다 갖고 칼을 차고 있는데 실제 그 칼이 실제 칼이 아니라 모형 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칼을 찾고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 직권례라든지 경찰범 처벌 규칙에 따라서 적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조선인에게 벌금 부과와 규류 같은 처벌을 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조선 태형령이죠. 태형을 부활시켰어. 예. 갑오개혁 때 폐지됐던 태형을 다시 부활시킨 거야. 그래서 이 태형령은 뭐냐면 그 보통 정근대 시대 때 5형이 있었잖아요. 5형 중에 제일 그 낮은 형이 태형이거든요. 그래서 해초리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태형이야. 예. 그래서 이 조선 태형령을 실시했고 이거는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조선인에게만 적용됐어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이 많으니까 3.1 운동 이후부터는 문화 정치를 포괄할 때 태형을 폐지시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제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그 지방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이 그 09년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본은 크게 이제 상급 행정단위를 도, 부, 군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밑에 하급 행정단위를 명, 동, 리로 나눴고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핵심 기관을 뭘로 뒀냐면 면을 뒀어. 면. 그래서 군 안에 면을 뒀는데 실제로 이제 최하 행정기구를 면을 뒀다. 여기까지가 봐야 되겠네. 여기까지가 상부 행정단위겠네요. 면까지. 자, 그래서 행정기구를 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면을 두고 그 당시 면장을 주로 누굴 임명했냐면 친일파를 임명했어요. 그 일제 강점기 때 면장했다는 건 거의 친일파다라고 확실히 인증을 받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면장을 둬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통치 말단으로 삼아서 동반자로서 일제 강점기 때 그 동반자로 삼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을 바탕으로 해갖고 뒀다. 예.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도시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오제는 니를 뒀는데 시골에는 동은 주로 이제 도시에 뒀어요. 이거는 그 항촌 시골에 뒀고, 이 동은 보통 이 도시에서 동을 두는 거는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살 때 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도시 구역 중에 일본인들이 많이 그 사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일본인들은 많이 사는 지역을 정이라고 했어. 네, 정. 마치라고 하죠. 조카 마치처럼 마을이라는 뜻이야. 네. 그래갖고 이제 혼마치, 그다음 명정 이렇게. 근데 명정은 일본어로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명자가 일본어 모든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마치, 명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요 마치예요. 정이에요. 혼마치는 어디예요? 혼마치는 오늘 충무 일대죠. 충무 일대가 그다음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강복 후에 이제 그 일본인들이 더 이상 여기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충무공의 이름을 따서 이걸 충무로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명정은 지금 오늘날 명동이고요. 명동 보시면 그 길목이 일본인 거리처럼 아기자기해. 그거 다 일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부군에 각각 간청을 설치했고 1910년에 대규모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13도 12부 218군 2517명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도에는 도지사를 두고 군에는 장관으로 군수를 뒀다. 예. 대기 도지사는 당연히 일본 사람도 임명했고 군수도 거의 80% 이상이 일본 사람이야. 근데 한국인 군수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제 좀 시기한 경우긴 하지만 되게 일본에 유학을 가갖고 그 뭐냐면 고등고시 있죠. 고등행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군수 이제 왔던 사람인데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군수들을 임명할 경우에는 대개 보면 부군수들은 대개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얘를 견제하죠. 실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했고
요번에 이제 볼 게 뭐냐면 13도 안에 군과 함께, 군과 명과 함께 둔게 12부거든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 자, 이 부지를 설치했는데, 자, 부지는 뭐냐 하면, 그 조선시대에도 부가 있었죠. 예, 부와 이렇게 형식성 부는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식은 일본식 그 제도예요. 이 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선인 부, 그 예전에 부제도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일본식 부를 얘기한다. 일본에서도 부라는 행정 단위가 있죠. 그래서 이 12부는 이제 주로 개항 이후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야. 개항장이나 교통의 중심지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도 있죠. 12개의 도시를 부지에 설치했어. 도 안에 그 12개 부를 설치했는데 그 13도 안에 그럼 부는 어디 지역이냐 보면 정통적인 도시들은 몇 개 있어요. 뭐 경성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몇 개 있는데 그 경성, 평양, 뭐 대구 이거 왜 또 끊어져 이거? 잠깐만요. 아 이게 없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왜 충전이 안 되지? 아휴, 이것도 왜 이래? 충전 기능이 없어졌나?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돼? 잠깐만요. 네. 자 여기 있는데 경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냐면 경성, 부산, 부산, 대구, 평양 이런 지역은 이제 정통적인 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은. 근데 이거 외에도 그 대부분은 이제 그 지정된 것들 보면 12부에 지정된 보면 개성, 수원, 공주, 전주, 진주, 회주 아니 잘못했네. 경성 내가 말했어요. 경성, 대구, 평양 같은 그 정통적인 도시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그 뭐냐면 지정된 것들 보면 그 마산이라든지 목포, 군산, 그 다음에 진라포, 신의주, 원산, 청진 이런 도시들이야.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그 뭐냐면 정통적인 도시들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그런 교통의 중심지 있죠. 철도 부설의 중심지거나 아니면 일제가 항구를 만들어갖고 우리나라 약탈하기 위한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그 뭐냐면 일본인 비중들이 높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 일본인 비중이 높은 도시다. 그래갖고 여기는 부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12개 부대를 주고 거기에 이제 최고 장관 부윤을 뒀어요. 그리고 이게 부협의회를 뒀죠. 그 밑에. 협의회는 1930년대는 의결기구까지 가게 의결. 합의기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문기구였는데 자문기구였는데 이게 1930년대 의결기구로 되죠. 예. 그만큼 상당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를 중심으로 12비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일본의 본국과 연결하고 일본 어떤 식민지 어떤 수탈 기지로서 우리 한반도 수탈 기지로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통적인 이제 그 나머지 도시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 나머지 도시들은 24 지정면 설치야. 24개 지정면을 설치해갖고 여기에 정통적인 도시들 예전에 도시를 지급했던 도시들 있죠. 요걸 이제 설치했죠. 그래서 이제 24개 4개 도시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개성이라는 도시죠. 개성, 그다음 전주 뭐 이런 도시들. 자 이런 도시들은 그 당시 인구수가 부로 지정한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성이나 뭐 전주나 이런 도시들 근데 불구하고 실제로 지정면 한 단계 낮은 단계 지정면 설치했어요. 예. 그래갖고 좀 이것도 이제 뭐냐면 좀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일제 강점기 때 도시구역으로 이렇게 행정구역 편제한 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와 그 다음에 지정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면 다음에 더 낮은 단계 읍 정도야. 이렇게 이제 있었고 읍은 이제 거의 뭐 시골의 중심지 그런 역할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부제는 도시 지역에서 일본 식민지 통치의 중추 행정기구를 기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제는 1917년 면회 행정기구가 추진하여 조선 면제가 실시됐고 군에서 면 중심의 행정 중심으로 개편됐고요. 면장을 주로 친일파를 임명했다. 그리고 정통된 공동체 조직을 분해해서 식민통치 저항을 못하도록 방지를 했다는 거. 그다음 면 밑에는 협의회가 있어요. 면협의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방제도를 만들어주니까 통감부 안에 있었던 그 이사청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사청을 폐지시켰죠. 그러니까 통감부 때 설치됐던 이사청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도와 부와 군으로 이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14년 때 일어난 지방제도 정비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크게 도, 부, 군 이런 식으로 면동리 이런 식으로 재편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제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또 면도 설치했다는 거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22년도 이렇게 나왔던 것이 꼭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동아주의를 보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식민통치하면서 일본이 동아주의를 내세웠어요. 우리나라 식민통치하면서 그때 이제 동아주의를 내세울 때 이 동아란 말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프랑스에서도 동아 정책을 실시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일본의 동아는 다른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아는 프랑스 의미인데 똑같이 뭐냐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식민지인들을 원주민 그러니까 본국인과 같이 뭐냐면 같이 만드는 게 동아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이런 동아 전체를 실시한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은 제도나 이런 것들 실시해 갖고 그 식민지인들을 원주민 본국인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네들 동아는 뭐냐면 그 동아의 자격을 얘기해요. 동아를 하되 어느 정도 일본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 뭐냐면 성까지 올라갈 때 동아를 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일본의 수준에 맞게 뭐냐면 그 일본화 시킨 다음에 그 정도 어느 정도 일본화 되면 그래서 동아를 해주겠다는 거야. 똑같이 대해주겠다는 거야.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시세와 민도라는 이유로 그때 조건이나 여건이나 조선인들의 민도가 낮다는 이유로 동아는 그 똑같은 일본인과 똑같이 대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동아지만 실제로는 시세와 민도로 차별했다. 이거 너네들이 일본인 대우를 받고 있으면 일본인답게 민도를 높여라. 그때 가면 동아를 해주겠다. 똑같이 대해주겠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동아는 그 똑같이 대해주겠다는 거는 동아의 조건을 일본이나 시키면 동아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아의 자격을 얘기한 거지 동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똑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시세와 민두원이로 차별시켰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미개한 이제 뭐냐면 조선인들을 민도가 낮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일본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네들이 그걸 동아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1차 조선 교육령을 내렸어요. 자, 요 차원에서 식민지 교육 체계를 일본어 보급을 통해서 충량한 한국 시민들, 말리 않는 한국 시민들 양성을 했고 보통 교육이었다. 자, 이 보통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요 정도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 그냥 한국인의 수준에서 맞다, 민도에 맞다. 이래서 보통 교육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학교를 보통 교육으로 이제 보통학교 고쳤죠.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실업교육을 중점으로 뒀다. 대신에 이제 고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이나 과학연구 기회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다. 자, 민법을 제외하고는 민법이라는 건 민사법을 얘기해요. 보통 이제 조선 민사정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민법을 제외하고는 일본 국내에서 실시한 법칙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했다 하는데 요거는 내용이 좀 달라요. 예, 요거는 이거 아마 신통 그 어디야 그 신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민법도 뭐냐면 일본 국내법 내용하고 비슷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조선 민사정을 내갖고 냈는데 되게 민법 내용이 되게 일본의 국내법 거의 비슷해. 일본
민법하고. 이 상당수 대부분 법은 그 뭐냐면 일본법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제외했던 건 좀 그렇고, 여기에서 또 틀린 게 뭐냐, 법chế 그대로 한국에 적용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이원적 지배 체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원적 지배 체제로 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은 따로따로 법체계에 있었고, 근데 실제 운영에서는 그 상당수 법 체제가 뭐냐면 일본법을 그대로 뺏겼다. 그래서 민법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법을 제외한다는 건 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그 신특강의 내용이 틀린 거야. 틀린 거고,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한 조선 태형령이나 그렇게 특별한 법칙 있죠. 조선 태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 직결례,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나라에 특별한 적용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인데 민도가 떨어지면 일본과 똑같이 대할 수 없다면 시세 민도를 내렸다. 그때 조건이나 조선의 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 계몽한 다음에 일본인처럼 똑같이 대우줘야지, 아직까지는 똑같이 대우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동아주의를 내세운 자체가 동아의 조건을 내세운 거지, 지금 당장 일본하고 동아를 하자, 일본이가 똑같이 대해주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프랑스의 동아 정책하고는 좀 다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극복해서 일본하고 동일한 수준이 돼야지만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동아 정책이라는 것은 일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한다. 동아의 조건. 일본이 돼야지만 우리가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시세와 민도를 내세워서 그 뭐냐면 동아 정책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있고, 뒤에 넘어가서 경제 부분 관련된 내용 볼게요. 경제 부분. 여기가 좀 약간 내용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좀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일단은 좀 있는데 좀 보충할게요, 제가. 예, 이거 약간 이 내용이 좀 부족해. 심화자료 잠깐 펴보시면, 심화자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무단통치 실상에서 거기 이제 범죄 집결례와 경찰범 처벌 구칙 있고, 조선 형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예. 제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일본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총독부령으로 해갖고 공포한 건데, 여기 뭐 일본 항족에 대한 불경을 범죄로 규정하고요. 항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검사에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요 내용이 조선 형사령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보충할 게 뭐냐면 그 밑에 서울과 지방의 도시 문화 유적 파괴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어디에 있었는 용산에 있었어. 용산에. 근데 용산에 있다가 이제 경복궁 긍정전 앞에 뭐냐면 옮겼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강북구에 중앙청 설치, 그 중앙청 사용됐다가 그 당시 국립 그 박물관으로 사용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이게 파괴됐죠. 예, 이걸 없애버렸어. 예. 그래서 긍정전 앞에 이제 지맥을 지맥을 가둔다 해갖고 그 이걸 없앴어. 그래서 그 조선총독부를 철거했죠. 여기 있고요. 하여튼 있고, 창경궁이 있는데 창경궁을 그 뭐냐면 거기에 동물원이나 식물을 유치해갖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대중들에 공개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복원을 해갖고 이제 없앴죠. 예전에 한동안 80년대인가 그때까지 이게 창경원이라고 불렸고, 그 안에 동물원 식물원도 있었어. 제가 어릴 때 그때 한번 기억이 나. 거기 식물원에 놀러 간 적 있어. 창경원 식물원에. 그 다음에 경희궁을 폐쇄하고 경성중학교를 이제 세웠고요. 경성중학교는 일본인 학교야. 그 다음에 그 당시 경모궁 사도세자 사장을 이제 허물고 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설립했는데, 요게 이제 어디냐면 이게 그 뒤에 이거는 경성제국이니까 1920년대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20년대에 있었는데 그 앞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 경성제국 대학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학로가 된 거죠. 폐하 일대가. 예. 그래서 이게 대학
해야 일단 대학로에 그 경성제국 바로 앞에 대학로라고 해서 그 대학 앞길 해 갖고 대학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강북구에 관악산 쪽으로 옮겼죠. 예.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지금도 의학부는 있어요. 의과대학은 경성제국 그 대학 의학부는 대학로 그 앞에 있어요. 의학부는 의과대학만. 예. 그리고 조선시대 5대 궁정도 이제 거의 허물었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등등 해가지고 그 허물었다는 거.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됐어.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교육령 관련된 내용이 있고 파악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에 좀 보충한 거 보면 수업 연한을 단축시켰죠. 4년제 보통학교 원래는 6년제 소학교였는데 소학교를 보통학교 이름 고치고 4년제로 바꿨어. 1차 조선교육은. 6면 1교주 되었고 보통학교를 6명당 한 대씩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보통학교를 많이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재정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됐는데 6면 1교주의, 그 다음에 20년대 들어와서 3면 1교주의, 3명당 한 개씩 보통학교를 만들고 있다. 근데 그 보통학교 들어가려면 일단 등록금도 내야 되고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의도대로 이 보통학교를 통해 일본어나 이런 것들 보급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웬만한 그 공부한 사람 외에는 일본어를 잘 몰랐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대학교를 미설치했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미설치했고 종전에 대학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숭실대학교 대학부나 이하여대에 있는 뭐 대학부 다 폐지시키고 대학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제2차 조선교육령 때 대학을 설치를 했죠. 이건 2차 조선교육령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 한문 시간이 있다. 근데 1차 조선교육령 보니까 조선어 한문 시간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조선어하고 한문을 같이 가르쳤어.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점점 축소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강조된 것이 뭐냐면 일본어와 수신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어는 그 당시 국어라고 하죠. 국어와 수신을 강조했다. 수신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충량한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한국 역사와 지리를 축소 왜곡시켰다. 근데 이거 거의 안 가르쳤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거의 안 가르치고 다만 이제 1차 이게 아마 조선교육령 개정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자 1차 조선교육령에 그 내용이 없고 1차 조선교육 개정에는 상당수가 왜곡되고 축소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걸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있고 한국인의 민족의식의 말살을 의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교육을 탄압하고 한민족 문화를 말살해서 일제 최하층 신민으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다. 여기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일제 이제 교과서 편찬 방식 같은 거 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여긴 거는 국어 독본하고 그 다음에 그 수신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 국어 독본은 일본어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어. 그 당시 또 서당 규칙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학교나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교육률이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들을 서당에서 이제 채우려고 했어. 그래서 기존의 서당에서 그걸 공부하는데 기존의 서당은 한문만 가르쳤죠. 근데 이건 개량서당은 한문뿐만 아니라 신식학 교육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냐 민족주의 확산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일제는 서당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서당 교육을 통제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서당을 개설하려고 할 때는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되고 서당에서는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편찬 교과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적격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서당의 개설자 또는 교사가 될 수 없고 자 등등을 해서 뭐냐 규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민족운동에 억압하기 위해 사립학교 탄압하자 서당 수요가 증가됐고 서당의 민족운동을 막기 위해서 서당 규칙을 제정했다. 이런 내용들로 내용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이제 사립학교 등을 공부하죠. 사립학교 등은
그 통감부 시기 때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왜냐면 개정을 다시 했어. 1915년에. 그래서 이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공부해서 사립학교 활동을 억제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쓰는 교과서나 사립학교 신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했어요. 허가를 맡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이 탄압을 받아서 사립학교도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사립학교도 되게 보면 이제 중등교 중등학교 정도 되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근데 이제 보통 그 관립학교가 있잖아요. 관립학교. 보통 관립 중등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등보통학교, 여자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 고등학교는 다 시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많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고등보통학교가 관립 고등보통학교요. 4개 정도 됐고 여자 고등보통학교가 2개 요렇게 개설했다고 해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이제 사립학교가 이제 주로 중고등학교를 이제 담당을 했고요. 예. 관립은 없고 별로 사립만 이제 좀 있었다. 중고등학교 교육은 그렇게 신경 안 썼나 봐. 그래서 1번이 이제 그때 신경 쓴 거는 주로 초등교육, 보통교육과 신학교육만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언론 정책들은 거의 이제 막았다. 언론의 암흑기죠. 신민지법에 따라서 대부분이 막았어. 다만 이제 총독부 기간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읽었던 기간지가 매일신보야. 매일신보는 그 앞에 있는 대한매일신보를 총독부에서 강제 매수해가지고 기간지로 만든 거죠. 이거는 한국어 조선어로 적혔어요. 한글로 적혔어요.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로 적었는 건데 대부분 한글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유명한 신문이 있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나중에 문화통치기에 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일제는 매일신보, 중해의학신보, 천도교회 간보 등을 살려둬서 명목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척했지만 대부분 엄격한 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총속 그 매일신보 같은 게 조선총독부의 어용신문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기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언론의 암흑기라고 불려요. 이 시기는. 예. 자,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잠깐 이제 공무원 시험 내용 중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제 무단 통치에서 무단이란 말은 우리 독립운동가가 붙인 명칭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예. 무단이니 무난이 뭐 이런 말들은 일제가 붙인 명칭이야. 일제가. 예, 일제가. 예.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경제 정책인데 이거 약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뭐 경제 정책 볼게요. 원래 정치를 좀 다 하고 경제를 그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텐데 구성이 그래가지고 1910년대 쭉 한번 보고 1920년대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잡았나 봐요. 제가 편집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요 라인에 맞춰서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910년대 농업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뒷부분에 나왔나? 여기가 있네. 요건 좀 되고 해사령부터 보죠. 일단 토지조사 사업부터 보죠. 토지조사 사업이 잠깐 얘가 어디 갔나? 얘가 갑자기 없어졌네. 예. 아마 그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산미징식 계획도 뒤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편집이 이게 좀 그래.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인데 뒤에다 돌려놨어. 예. 여하튼 그래서 요거 보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점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걸 다시 편집을 할게요. 자,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서 1918년에까지 이렇게 했어요. 앞에 강무 양전 지게 사업 있죠. 이걸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게 예전에 한번 해놨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때 이제 명분, 외웠던 명분 이렇게 명분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산미진식 계획 명분 쓰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일제는 이 사업을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 확립할 지세를 공정히 하겠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고 이로써 토지 개량 및 이용률 자유롭게 해서 토지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내세웠던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목적이 있죠. 이건 명분이 뿐이고 물론 토지 소유의 제도와 지세 제도의 근대화도 있어요. 근데 실제 목적은 세 가지 층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수치 체제의 효율성 확보, 토지 소유 관계 확인, 토지 수탈 강화. 이게 있죠. 요거는 요구와 이 명분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볼게요. 수치 체제 효율성 확보는 뭐냐면 자, 일본은 그 당시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면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원칙 있죠. 최소 비용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가성비 있는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헌병경찰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통치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경찰에다가 이제 몰빵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통치 비용을 본국의 도움 없이 어디로 조선에서 자체 충당을 하려고 했어요. 조선에서 자체 충당하려고 충당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조선에서 자체 충당하는데 좀 그게 문제가 뭐냐면 조선 아직 사업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돈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예, 농업 토지밖에 없어. 그래서 토지 지세를 많이 이제 홀쭉 걷어가지고 그 조선의 어떤 통치기구나 운영을 이용하려고 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뭐 일본 본국에 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건 아니고 일본의 본국의 지원은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재정의 자립화를 깨우려고 해서 어, 조선 그 통치 비용을 조선에서 뽑아내려고 했어.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게 토지 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토지 면적과 생산량을 측정해죠. 그 공평 가치를 깨려고 있고 특히 이제 그때 숨겨 있는 토지들이 많았어요. 은결처에서 세원을 확보하고 그다음 중간 관리층의 어떤 수탈을 방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 확립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강무 양전지계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일물 일권에 확립하고 도지권, 경작권 같은 종전에 인정받았던 그런 것들을 부정하죠. 오직 뭐만 인정받아? 토지 소유권만 인정받아. 보통 근데 그 토지 물권은 소유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정근대 시대 때는 소유권 외에도 뭐 도지권, 경작권 등등 다양한 권리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일물 일권주의에서 소유권만 인정해 줬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제도를 확립했죠. 그래서 보통 동산은 우리가 이제 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연필, 컴퓨터 이런 것들은 양도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돼요. 근데 부동산,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움직이지 않은 그 동산들, 물건들은 양도해갖고 안 되죠. 이거는 그 국가에서 공인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때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등기를 해야지만 부동산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어. 그 이전도 할 수 있고. 자, 이걸 통해 토지의 상품을 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일본의 토지 자본의 진출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도중에 사기를 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장사가 토지 소유권이 잘 안 되죠. 매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걸 국가 권력에서 인정받고 보장을 해줘야지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이제 뭐냐면 토지를 상품화시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걸 통해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켰다. 식민지 지주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일본이 이제 이렇게 통치할 때 일본은 아무리 군대를 주둔해도 소수에 불과해요. 예. 물론 이제 무력을 통해 강제로 절대 다수를 이제 지배를 하지만 조선인들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통치 파트너가 필요해. 그걸 누구냐면 지주 삼았던 거죠.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자, 지주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자기 재산, 토지를 지키기 위해선 일제와의 협력이 필요해. 일본이 자신의 어떤 재산을 인정해주고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일본이 입장 조선이 지주 입장 때는 일본인과 협력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주로 이제 조선인 지주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민들을 통제하는 정책들을 취했다.
이걸 뭐냐면 식민지 지주제예요. 그래서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한 대신에 지주를 친화시켜 갖고 지주를 식민지 말단의 통치기구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민지 지주제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진축 계획 있죠. 그걸 통해서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토지 수탈 강화 보면 일본이 토지 수탈 합법화요. 부동산 등기 제도를 마련했죠. 그 전에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을 이어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 예. 강무 양전 지계 사업은 일본인들, 외국인들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이 그 토지 조사 사업은 일본인 같은 외국인들, 그 당시에는 내진이라고 하죠. 예, 일본인이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시켰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예. 일몰일권을 확립하는 데서는 공통점이지만 이런 모델은 차이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지 창출과 분할을 했다. 되게 공유지는 국유지 미신고지를 뺏어가지고 몰수를 했어요. 예, 국유지나 공유지 또는 미신고 토지 몰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좀 시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공유지나 국유지는 이제 많이 들어갔죠. 이건 어차피 국가 토지니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미신고 토지지,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토지 있잖아요.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많이 인정해 줬어요. 거의 90% 인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 갖고 신고만 하면 신고해 갖고 다른 사람이 항의하지 않고 이게 그 뭐냐면 인정받 그러니까 신고를 해 갖고 다른 사람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 줬어요, 일본이. 그리고 나서 신고 기간 외에도 또 뭐냐면 신고를 해도 그대로 또 인정해 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미신고를 하면 기한 딱 지나가면 다 뺏는 게 그게 아니라 상당수 그냥 인정해 줬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요. 최근 연구 성과가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기간이 딱 해갖고 기한이 안 지나가 버리면 그냥 다 무조건 뺏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간도 넉넉하게 줬고 그다음에 기간 외에 있었던 그 토지 신고도 증명만 좀 하면 그냥 인정해 줬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 있고 토지 조사령을 반포했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 기간 내에 그 주소와 성명, 그 소유지 소재, 결수 등을 임시 토지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지계라든지 문계 이런 것들 가지고 오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이제 해가지고 소유권 인정해 줬죠. 그리고 이제 기한주의인데 여기 말이 기한주의지 실질적으로는 기한 밖에서 신고를 해도 그냥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불복자의 증거주의, 신고주의 이렇게 신고를 먼저 하되 만약에 이걸 누가 신고를 했어. A 토지가 그 자기 토지라고 지금 신고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내 토지인데 왜 너가 신고하냐? B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뭐냐면 그 반박을 해. 그럴 경우에는 서로 뭐냐면 증거를 둬서 토지 분쟁 그 위원회 같은 데 가갖고 서로 내 땅이라면서 증거를 대면서 이런 증거주의를 채택했다는 거야. 예. 요 내용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과 형태, 위치, 경계를 조사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면서 토지 가격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토지 가격을 조사했다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지가제를 실시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정보제, 지가라고 하죠. 보통 결부제를 폐지하고 토지의 어떤 지가를 기준한 정보제를 실시했다. 예. 그래서 세금을 매길 때 결부제 대신에 지가를 이제 기준했어. 왜냐 결부제 같은 거는 생산량 자체가 이제 그때그때 뭐냐 체크를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생산량이 낮아도 땅이 그 뭐냐면 지가가 높은 데가 있죠. 뭐 도시 지역이나 이런데. 그런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걷는 게 좋죠. 근데 지금도 지가제를 실시하죠. 뭐 토지에서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세금 많이 안 걷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전라도 지역에 그 호남 평양에서 많이 걷어야 되지만 거기 땅값이 별로 뭐냐면 비싸지 않잖아요. 예 그거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정보제, 그다음에 지가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 소유권을 확정했는데 자, 역등도나 군부안정에 대해서 농민의 경제권을 비롯해 여러 가지 권리를 부정하고 그 권리를 소멸시켰다는 거. 그래서 경작권, 개간권, 도지권, 이패권 이런 것들을 모두 부정했는데 이패권은 뭐냐면 그 산에 가서 여러 가지 뭐그 영이라든지 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이패권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공동 이용권이 하는데 토지 조사 사업보다는 약간 그 당시 산림령 있죠. 산림령하고 관련된 거예요. 산에 가서 올라가서 이제 땔감을 떼거나 여물을 구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걸 이제 뭐냐 막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물일권주의 원칙을 했다. 소유권만 인정받았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제를 시행해서 배타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결과를 보면 뭐 일물일권주의는 아까처럼 얘기했고 총독부의 대지주야. 그래갖고 이제 특히 국유지를 많이 편입시켰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 궁방정의 역등동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 토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예전부터 자기가 경작권을 해갖고 경작권을 갖고 있어도 소유권을 확률 입증을 못하니까 뭐야 그냥 경작권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만 인정하니까 궁방정의 역등동 같은 것들 많이 편입했고 그다음 산림이라든지 초원, 항무지 그리고 동중이나 문중의 그 공유지들 신고하지 않은 모든 토지 소유를 국유했다 이렇게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문중의 소유지 있잖아요. 문중의 소유지. 예. 그래서 이 문중의 소유지는 그 이런 공유지들은 대개는 누가 신고하지 않아. 특별한 사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나 신고하지 않은 모든 토지를 국유했다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기한에 신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신고해도 다 인정했었어요. 요즘에는 이게 좀 그런데 하여튼 토지의 상당 부분이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토지를 어디에 넘겼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겼죠. 1908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막단 토지는 조선총독부 소유 편입된 후 동양척식 주식회사, 불잉업 같은 일본인 농업회사나 일본인에게 헐값을 매각했고 그리고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인이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조선 농민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또 대량으로 사다 지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주의 경환강을 볼게요. 아까 이제 식민지 지주와 관련된 거야. 식민지 지주제. 자, 이거는 식민지 지주와 관련된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반복된 얘기지만 일물일권제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영구 경작권, 도지권, 이패권 등이 모두 박탈돼서 지주경의 기초를 확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농은 이때부터 이제 경작권이 박탈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소장료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록에 보면 50%에서 뭐 80% 정도? 상당히 높은 소장료를 이제 냈다. 그래서 기한부 계약하는 소양으로 전락했다. 오늘날 말하면 그냥 이제 그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임시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은 지세상정 과정에서 50% 이상의 소장료 공식적인 소장료를 인정함으로써 지주제가 더 발전됐다. 그래서 소장인들의 처지가 더욱 연약해졌다. 그래서 이 시민의 지주를 강화시켜 나갔다 좀 보시면 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통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정착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때 반이라는 것은 반반자죠. 예, 반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지주존의제 인정. 예, 그리고 식민지 지주제 정착하는 거. 자, 왜 반봉건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반쪽짜리 근대화 개혁이라는 거야. 근대적 측면은 이제 뭐냐면 소유권을만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 이게 이제 근대적 개혁이고 그다음에 요 남쪽은 이제
고유의 소장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 50% 이상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봉건적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1번은 이 봉건적인 것도 없애야 되는데 지주들에게 좋은 것만 남기고 지주에 나빴던 이제 그 지주들에게 좋았던 이제 어 근대적 그 측면인 소유권 인정만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지주의 근대적 개혁 중에 지주에게 좋지 않은 것도 있죠. 이런 합리적인 어떤 소장로 임차 관계에는 부정하고 50% 소장로는 예전에 봉건적인 요소는 그대로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적인 어떤 개혁을 했다는 거지 지주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 개혁이 못하고 봉건적 개혁이 계속 남아 있었다 해서 이걸 반봉건적 토지 그 소유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 결과에 식민지 지주가 강화돼 일본인 지주와 한국 대주주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거. 자, 그 한계를 보면 한국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정통적인 토지 관리에 따라 토지를 경쟁하고 관리하여 소유권이 분명했고 공유주 성격을 가진 토지가 많았고 또 토지 그 신고 사실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짧은 시간 기간과 절차가 복잡했다. 근데 이 한계를보다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의 어떤 실제 여기 낫겠죠? 한계보다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볼게. 1번의 어떤 약탈, 토지 소유의 조사와 실제 좀 여기다 집어넣는 게 되게 좀 한계가 좀 그래. 예. 그때 토지 소유와 조사와 실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통해 일제가 뭐 약탈을 극대화시켰다. 토지 약탈을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 좀 약간 부정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약탈한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차피 국유지는 그 일본 총독부 소유일 수밖에 없고 그 나머지 이제 민간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 애들이 약탈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줬다.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교과서나 일부 교과서는 계속 적혀있으니까 그냥 봐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회사령을 보죠. 회사령. 회사령은 1910년대, 1910년 12월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내용을 보면, 어, 일단은 이제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게 너무 이제 간략하게 돼 있는데, 제가 요거는 좀 보충을 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40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일본의 조세 수익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해보면, 자, 보통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통치할 때 국세와 지방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금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세는 이제 직접세, 총독부가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 뭐 수익세 이렇게 이제 걷었고, 감자세 같은 경우에 물건에 이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세, 뭐 교통세, 뭐 이런 식으로 걷었어. 지방세는 도나 부, 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부가세와 특별세 위주로 이제 걷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세금 거치는 것도 보면 대개 1910년대에는 그 지세예요, 지세. 왜냐면 아직 산업화 이전이기 때문에 지세였고 누진세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주에게 좀 유리한 식으로 이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1920년대 들어가면서 지세 그 수입이 감소하게 돼. 그래서 주세나 그다음에 연초세, 담배세죠. 사탕 소비세 위주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요. 1930년대 들어가면 법인세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이제 일본에 이제 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소득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는 어느 정도 공업화된 후에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1910년대 내용인데 일본은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리면서 식민지 통치의 비용을 조달할 때 공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는 원칙이 마련됐죠. 물론 잘 되진 않았지만 식민지 경영에서 경민 식민지 마련된 원칙에 따라서 자체 수익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조달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지세가 제일 높죠. 삼미징식 계획도 이 지세를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개정지세연구 결부제를 폐지하고 직가를 바탕으로 했다. 아까쯤에 이제 직가를 기준으로 했죠. 예. 직가가 오르면 지세도 오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가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다음 전매제도를 실시했다. 뭐 담배, 인삼, 소금, 아편을 이렇게 실시했다는 게 좀 그런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 관세 정률이라는 걸 해서 주요 상품 수입에 대한 저율 관세를 부과했어요. 좀 기억을 했어요.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민족 기업의 성장을 불가하고 서구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 이걸 이제 좀 이해하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눈치를 봤다고 했죠. 예. 그다음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약 맺고 그다음에 확인받고 이렇게 어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일본도 그 당시에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만큼 근대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형식적 절차를 많이 내렸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갑자기 이제 한국을 먹으니까 한국의 그 어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국 국밥 먹고 일본 제품을 이제 뭐냐면 무관세 처리한다. 그러면 그 당시 한국에 들어왔던 서구 열강대 여러 회사들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일제가 눈치를 본 거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평등 개정 조약에 뭐냐면 그 개정 작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참자. 우리가 불평등 조약 개정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해 갖고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줬어. 음.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일본 총독부 입장 올 때는 관세 수입이 짭짤했거든. 예,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1910년대에 그 뭐냐면 대부분 상품들에 일본 상품에 관세가 부과됐어. 관세가 부과돼서 일본의 뭐냐면 상품들이 조선에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정해놨어요. 관세 부과 기간을 10년 동안. 그래서 여기 이제 10년 동안 정해갖고 10년 동안은 관세를 부과 안 하겠다. 그래갖고 있는데 이게 1912년인데 정확한 11년인가 그럴 거야. 이게 약간 연도가 그런데 그래서 10년이니까 21년이죠. 요 동안은 부과를 안 하겠다. 관세 수요 확보하고 그다음에 서구 열강대 눈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10년이 된 21년에 넘어가니까 또 문제가 터진 거야. 관세는 이제 부과안이 많이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2년이 연기됐죠. 23년에 가서 그 당시 어 주나 술이나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그 뭐냐면 제품의 관세를 이제 풀었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일제가 우리나라 먹자마자 일본 상품에 관세 푼 게 아니라 무관세라는 게 아니라 서양의 눈치나 총독부 수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한정적 기한을 뒀다. 이 기한이 뭐냐면 그 조선 관세 정육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예. 요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자, 일제는 1910년대 조선을 병탈할 때 향후 10년간 내의 무역을 불문하고 종전의 관세제를 종속시켜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는 조선을 합병한 뒤에 서구 지원해준 서구 제국주의 이해를 보존하기 위해 벌써 이들 국가에 대한 일제 종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보자 해사령을 볼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71번이에요. 요건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해사령 부분은. 예.